여보,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검사 결과가 좀 안 좋대. 췌장암이래. 그것도 3기라고. 지금 장난해? 장난으로 이런 말을 하겠어? 나도 믿기지가 않아서. 아내 미경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표정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똑, 잠금장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김태수라고 합니다. 25년 전 작은 부품 공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 50명 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삶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아내 미경과는 맞선으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랑보다는 서로에게 필요한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25년을 함께 살다 보니 정도 많이 들었고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딸 수진이도 대학에 잘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일주일 전 건강검진 후 재검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고 오늘 결과를 들었습니다. 김태수 씨, 췌장암 3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년 생존율이 15% 정도입니다. 담당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암이라니, 그것도 췌장암, 생존율 15%. 아내에게 말해야 해. 우리 함께 이겨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보, 나 정말 무서워. 어떡하지? 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드라이기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30분을 문 앞에서 서 있었지만 아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아내는 안방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정말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정말 나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 이 순간 제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같이 병원 가자. 의사 선생님이 가족과 함께 상담하자고. 바쁘니까 혼자 가세요. 여보야, 나 정말 무서워. 내가 지금, 나도 무섭다고요. 당신만 무서운 줄 알아요? 아내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아, 이 사람도 무섭구나. 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질까봐. 그렇게 우리의 25년 결혼 생활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암 선고보다 더 아픈 것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아내는 제 곁에 남아있어 줄까요? 아니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아내는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처럼 지냈어요. 저는 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 일정을 잡았고 담당 의사는 가족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가족의 지지라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항암 치료 시작 일주일 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내가 식탁 위에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표지에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몰라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여보, 지금 농담하는 거지? 농담으로 이런 걸 준비하겠어요? 나 진심이에요. 나 지금 암이라고. 항암 치료 시작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혼? 그래서 더 이혼해야죠. 아내가 소파에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췌장암 3기가 뭔지 알아요? 생존율 15%라며요. 그러니까 더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부잖아. 당신 병 간호하면서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요. 아직 나도 인생이 남아있다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내가 맞나요?
여보, 우리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딸도 있고 25년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살고 싶은 거예요. 당신 간병하면서 내 노후까지 망가지고 싶지 않아요. 아내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눠요. 회사 지분, 아파트, 예금, 다 반씩. 공정하잖아요. 공정? 지금 내가 죽어간다는데 재산 얘기를 해?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당신 사망하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상속세도 나오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지금 알아요, 아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너도 엄마 편이냐? 편이 어딨어요. 그냥 엄마 선택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 내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그러니까요. 아빠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엄마 인생을 희생시킬 순 없잖아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키운 딸이, 대학까지 보낸 딸이 이런 말을 하다니. 수진아, 아빠가 뭘 잘못했니? 너 키우느라 밤낮으로 일했는데. 그건 감사해요. 근데 아빠, 솔직히 아빠 회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항암 치료하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생활비는? 생활비라고? 목구멍까지 뭔가 차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펜을 꺼내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변호사 통해서 해도 되는데 그럼 시간만 오래 걸려요. 당신 항암 치료 시작해야 하잖아요. 내가 이혼 안 하면? 그럼 소송하죠.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당신 항암 치료비 생각해서라도 길게 가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내와 딸은 제가 서명하는 것을 지켜보며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냉정했어요. 회사 지분 정리는 다음 주까지, 아파트는 한 달 안에 처리할게요. 당신은 여기 그대로 있어도 돼요. 아내가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참, 수진이는 나랑 같이 나갈 거예요. 새로 얻은 아파트로. 수진이도, 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벽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암 선고보다 더 아픈 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배신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혼 서류 처리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아내가 준비를 철저히 해놨더군요. 재산의 절반, 회사 지분, 아파트 한 채, 예금 절반. 25년 동안 함께 모은 모든 것을 둘러 나눴습니다. 한 달 후,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왔습니다. 아내와 딸 수진이 짐을 싸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거실 소파, 안방 화장대, 딸의 책상까지. 하나둘씩 집이 텅 비어갔습니다. 다 됐어요. 우리 갈게요. 아내가 현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죠. 여보, 미경아, 이제 남이에요. 그만 연락하세요. 딸은 제 얼굴도 보지 않고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정말 혼자구나. 텅 빈 거실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무덤처럼 고요했어요.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에는 환자들과 가족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혼자예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항암제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역질이 밀려왔고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계속 토했어요.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병실로 돌아와 누웠는데 옆 침대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물 좀 드세요. 힘내요. 엄마, 제가 등 좀 쓸어드릴게요. 옆 침대 환자는 아내와 딸이 함께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 물을 떠다 주고 등을 쓸어주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나한테는 아무도 없구나.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야윈 볼. 이게 나란 말인가? 그리고 그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으.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온몸을 떨며 울었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으로 운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완전히 혼자야.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 딸의 외면, 텅 빈 집, 구토하는 화장실, 혼자 맞는 항암주사.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15%의 생존율. 혼자 버티는 고통.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니 아내와 딸의 이름이 한참 위에 있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이미 끝났어. 나는 이제 혼자야.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보았습니다. 병실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정말 외롭다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건 혼자 죽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주 제 인생에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날 거라는 것을.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복도를 비틀거리며 걷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짧은 단발머리, 평범한 점퍼 차림, 손에는 보온 도시락 가방을 들고. 설마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오빠, 여동생 지수였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지수야? 오빠, 많이 아파 보여.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수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수진이가 연락했어. 오빠가 혼자 투병한다고. 고모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이러니했습니다. 엄마 편에 섰던 딸이 고모에게 연락을 했다니.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수는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어요. 미역국 끓여왔어. 오빠가 어렸을 때 엄마가 끓여주시던 그 미역국. 뚜껑을 여는 순간 어린 시절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그 냄새.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내가 떠줄게. 지수가 숟가락을 받아 조심스럽게 떠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미역국이 목구멍을 넘어가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지수야, 미안해. 10년 전 일. 10년 전 아버지 장례식 때였습니다. 재산 분배 문제로 우리는 크게 다퉜어요. 부모님은 아들인 저에게만 모든 것을 물려주셨고 지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서운함을 토로했을 때 저는 차가운 말을 했었죠. 부모님이 결정하신 거야. 나한테 따지지 마. 그날 이후 우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오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10년 전 일은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오빠가 더 중요해. 돈보다. 지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빠 혼자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우리 피나는 남매잖아. 그날부터 지수는 매주 주말마다 병원에 왔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주중에는 식당 일로 바쁘지만 주말만큼은 꼭 와서 저를 돌봐줬습니다. 삼계탕, 호박죽, 된장찌개. 항암 치료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지만 지수가 만들어 온 음식은 억지로라도 먹었어요. 오빠, 조금만 더 힘내. 우리 꼭 이겨내자. 구토할 때마다 등을 쓸어주고 밤에 잠 못 이룰 때 손을 잡아줬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올 때도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항암 치료 4차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딸 수진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병원비 일부 지원해준다고 하셨어. 대신 고모한테 재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나중에 문제될 수 있대. 핸드폰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는 내가 죽을 거라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동생이 재산을 요구할까봐 미리 방어하고 있었던 거죠. 병원비를 미끼로요. 아빠는 괜찮아. 엄마한테 그렇게 전해.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경아, 너는 끝까지 계산만 하는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옆에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바로 지수,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그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지옥이었습니다. 12번의 항암 치료, 수없이 토하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20kg이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 기적입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 정말요? 네, 완전 관해입니다. 더 이상 암 환자가 아니에요. 진료실에서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수가 달려왔어요. 오빠, 어떻게 됐어? 지수야, 나았대. 암이 다 사라졌대. 오빠, 지수와 복도 한가운데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지나가던 환자들도 우리를 보며 함께 박수 쳐줬어요. 나, 살았구나. 정말로 살아났어. 15%의 확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퇴원 후 저는 재활에 전념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조금씩 체력을 회복했어요. 6개월 후에는 회사에도 복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직원들이 회사를 잘 유지해줬고 오히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더군요. 복귀하자마자 대기업과의 큰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니 모든 게 달라 보이는군. 예전에는 작은 이익에도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큰 그림을 보게 됐어요.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렸고 그게 모두 적중했습니다. 회사 매출이 2년 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주말마다 찾아와 건강 식단을 챙겨줬고 저는 그녀의 식당 사업을 도와주며 지점을 하나 더 내줬습니다. 오빠, 너무 고마워. 정말 행복해. 내가 더 고맙지.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 죽었어.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진짜 가족도 찾았고. 그런데 완치 6개월 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박미경. 2년 만에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수 씨, 나야. 미경이. 목소리가 2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냉랭하고 차가웠던 그 목소리가 아니라 묘하게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무슨 일이야? 완치됐다며? 정말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지? 고생? 내가 그 말을 해? 그래서 전화한 거야? 태수 씨,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무슨 얘기? 전화로는 좀 그래. 만나서 하자. 응?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을 한 거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2년 전 나를 버릴 때 그렇게 냉정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만나자고 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며칠 후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미경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 꾸미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에 손톱도 새로 받았고 머리 염색도 새로 한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경은 라테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태수 씨, 완치 정말 축하해. 기적 같은 일이야. 고맙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나도 뉴스 들었어. 회사도 잘 되고 있다며? 회사 얘기가 나오네.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지? 미경이 잠시 망설이더니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을 빼냈어요. 태수 씨, 솔직히 말할게. 사실 당신이 이렇게 완치될 줄 알았으면 이혼 안 했을 거야. 뭐? 나도 그때 너무 무서웠어. 당신 병 간호하면서 내 인생까지 망가질까봐. 근데 지금 보니까 당신은 이겨냈잖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다시 결혼하자. 미쳤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죽어간다고 했을 때 넌 날 버렸잖아. 이혼 서류 던지면서 당신 병 간호하면서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다고 했잖아. 그때는 상황이 달랐고. 그런데 이제 내가 회복되고 사업이 잘 되니까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게 말이 돼?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태수 씨, 후회할 거야. 나 없으면 외로울 텐데. 외로운 건 너지, 나 아니야. 이제 가죠. 미경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가면서 차갑게 한마디 던졌어요. 두고 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일주일 후에 알게 됐습니다.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어요. 손이 떨리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재산 분할 재조정 청구 소송. 뭐라고요? 소장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원고 박미경은 이혼 당시 피고 김태수의 숨겨진 자산 및 회사 가치 상승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불리한 조건으로 재산 분할에 합의했으며 현재 피고의 회사 가치가 이혼 당시 대비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추가 재산 분할 5억 원을 청구함. 5억이라고? 이미 이혼할 때 절반을 다 줬는데 지금 와서 또 5억을 달라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어요. 아빠, 수진아, 너도 알고 있었니? 엄마가 이런 짓 할 거라는 거? 미안해, 아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해? 아빠, 엄마도 힘드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나 봐. 좀 도와줘. 또, 엄마 편이구나. 수진아, 내 아버지가 죽어가는데도 외면했던 사람을 왜 도와줘야 하니? 그래도 엄마잖아. 나한텐 엄마야.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결혼반지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미경에게 끼워줬던 그 반지. 이혼할 때 침대 위에 놓고 간 그 반지. 소주 한 병을 따서 혼자 마셨습니다. 25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사랑했던 사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 결국 돈 앞에서는 모두 변하는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죽음 앞에서 버텨낸 사람, 15%의 확률로 살아남은 사람. 좋아, 끝까지 가보자. 다음날 아침 저는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은 명확히 합의됐고 그 이후 회사 성장은 전적으로 사장님의 노력입니다. 악의적 재소송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첫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편에 앉아있는 미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급 정장을 입고 큰 법무법인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경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이혼 당시 피고의 정확한 재산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회사의 잠재 가치를 숨긴 채 재산 분할에 합의했고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반대합니다. 이혼 당시 모든 재산은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합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회사 성장은 전적으로 피고의 노력 덕분입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여동생 지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증인, 피고 김태수 씨의 투병 기간 동안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 오빠는 2년 동안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전처와 딸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네. 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도 구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질 때도 혼자였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병원에 갔고 제가 직접 간병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지수가 두꺼운 노트를 제출했습니다. 2년 동안의 간병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폭탄이 터졌습니다. 병원 간병인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는 6개월간 환자분을 돌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 당시 부인과 딸이 정말 거의 오지 않았어요. 거의라고 하셨는데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6개월 동안 3번이요. 그것도 10분 정도만 있다 가셨습니다. 환자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간병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가 언제 와요? 딸은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제 변호사가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의 딸 김수진 씨가 직장 동료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법정 모니터에 카톡 화면이 떴습니다.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빨리 요양원이나 보내고 싶음. 엄마가 재산 뺏길까봐 걱정된대. 아빠 완치됐다는데 진짜 운 좋네. 근데 엄마가 추가로 돈 받아낼 수 있대. 변호사 알아보는 중 모니터를 보는 순간 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피고 박미경, 이혼 당시 남편분이 암 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럼에도 이혼을 요구하셨습니까? 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도 생각해야 했고, 그런데 남편분이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사업이 번창하자 다시 재산 분할을 요구하신 겁니까? 저도 생활이 어려워서. 재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김태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25년 동안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평범한 사랑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 씨, 당신은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보, 나 무서워라고 말할 때 당신은 드라이기 소리로 제 목소리를 묻었습니다. 당신은 항암 치료 일주일 전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던지며 말했죠. 당신 병 간호하면서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요. 그게 25년 부부에게 할 말이었습니까? 저는 2년 동안 혼자 병원을 오갔습니다. 구토할 때도, 머리카락이 빠질 때도,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혼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선택을 이해한다며 엄마를 따라 떠났습니다. 제가 죽어갈 때는 외면하더니 제가 회복하자 엄마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15%의 확률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들 덕분이 아닙니다. 제 여동생과 제 의지 덕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 회사가 잘 된다고 다시 돈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미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이미 다 줬습니다. 25년의 사랑도 재산의 절반도 모두 드렸습니다. 이제 제발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미경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딸 수진이도 방청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지수가 달려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오빠, 정말 잘했어. 정말.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종 판결일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피고의 회사 성장은 전적으로 피고 개인의 노력과 경영 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장이 미경을 향해 말했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가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고 피고의 회복 이후에야 재산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의도가 명백하다. 본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상. 쾅.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겼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긴 겁니다.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미경과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미경이 쫓아와서 저를 불렀어요. 태수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어요. 사실 당신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나 혼자 남겨질까봐. 그래서 먼저 도망친 거야. 나
나쁜 사람이야. 딸 수진이도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저도 판단을 잘못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여자, 제가 낳고 키운 딸,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미경 씨, 수진아, 나는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어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대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수진아, 넌 내 딸이고 앞으로도 내 딸이야. 하지만 지금은 서로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생각해 보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지수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잘했어. 정말. 지수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진짜 죽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남매잖아. 그날 저녁 지수와 함께 작은 식당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2년 만에 제대로 먹는 고기였어요. 오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일단은 건강 유지하면서 회사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사람을 만나볼까 생각도 해. 이번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잘 생각했어, 오빠. 오빠, 아직 젊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8세, 늦은 나이지만 나는 다시 태어났어. 15%의 확률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도 재산도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내 곁에 있어 주는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여동생과 함께 어머니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술 한 잔을 따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겼습니다. 정의는 이긴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요. 남은 인생 정말 의미 있게. 지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오빠 잘 모실게요. 약속해요. 산 아래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58년을 살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배신을 당하고 법정에서 싸우고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혹했던 게 아닐까? 그래도 2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나는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어. 나를 버린 사람에게 매달릴 필요는 없어. 용서?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 58세 암을 이긴 남자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